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무려 7명이나 피살되거나 의문사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헨리 해리스는 감기에 걸렸는데 돌연 숨졌고, 제커리 테일러는 배가 좀 아프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사망했습니다. 이들까지는 돌연사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로 에이브럼 링컨이라든지 케네디 대통령은 총에 맞아 즉사하는 등 현재 대통령을 빼고 2021년 이전까지 모두 45명의 대통령 중에서 7명이나 의문사했다면 사망 확률은 무려 15.6%나 됩니다. 이건 킬러와 같은 특수직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도 15.6%짜리 사망률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진짜 범인이 잡혔던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죠. 이 일반적인 살인사건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궁에 빠진 사건이 대다수다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지난 2021년도 포브스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10개를 집계해서 발표했었는데요. 그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극지방에서 대게를 잡는 어부였어요. 15m가 넘는 파도와 이 살을 애는 듯한 추위로 인해서 매주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위험한 직업이죠. 그 후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1위를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게잡이의 사망률은 단 한 해도 1%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05년도 사망률이 꽤 높았었는데요. 그 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0만 명당 대략 118명이 죽었다는데요. 그 당시 기록했던 사망률 0.118%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1.56%도 아니고 사망률이 무려 15.6%라면 이보다 더 위험한 직업이 또 있을까요? 오죽하면 제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아, 뭐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해라. 다만 미국의 대통령만 빼고 라고 썼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돌연 죽었던 미국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점을 아십니까? 그들 중 절반 이상은 달러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심지어 무례하게 행동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 달러가 기축통화인 것이 미국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대다수가 동의하실 거예요. CNBC 방송이 인용한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채무는 지난 1월 4일 34조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이자 4%만 따져도요. 우리 돈으로 이자만 1,800조나 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60조 정도 되니까 미국은 이자 비용으로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배 정도를 쓰고 있다는 말이죠. 문제는 요 32조 달러를 넘었던 날이 지난해 6월 15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시 33조 달러를 넘어서는 데까지 겨우 91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부채가 31조 달러에서 32조 달러까지 증가하는 데 걸린 시간은 8개월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진 겁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또 있다면 이미 부도가 나도 12번은 났을 겁니다. 하지만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저렇게 부채가 많아도 또 부채의 증가 속도가 빨라도 달러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모두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 상상해 보죠. 미국은 제조업이 아직은 빈약합니다. 지금은 달러를 발행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생산된 재화를 구매해서 쓸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미국에서 달러가 사라진다면요. 국민 대다수는 당장 굶어 죽을 겁니다. 그렇게나 소중한 달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다수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문사로 죽었던 몇 명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트럼프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거나 아니면 달러의 전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볼 때 트럼프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정치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다수의 정치 전문가들로부터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휴스턴 대학교와 코스털 캐롤라이나 대학교는 전미 정치학회 회원 등 이 정치 분야의 전문가들만 525명을 뽑아서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2024년 위대한 대통령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지만 결국 역대 대통령들의 인기 순위를 알아보자는 취지였죠. 이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100점 만점에 62.66점을 얻어서 전 현직 대통령 45명 가운데 14위에 오릅니다. 꽤 높은 순위예요. 3분의 1이니까.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브랜던 로팅하우스 휴스턴대 교수와 저스틴 본 코스털 캐롤라이나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든이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은 트럼프로부터 대통령직을 가져오고 전통적 스타일의 대통령 리더십을 다시 세웠다는 점이다. 또한 올가을 트럼프로부터 직위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뭔가 자기만의 업적을 세워서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난 대선에서 정말 형편없는 트럼프를 밀어낸 덕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는 점이 참 웃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정작 몇 점을 받았을까요? 100점 만점에 고작 10.92점을 얻는데 그치면서 꼴찌를 기록했는데요. 심지어 지금까지 꼴찌였던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보다도 점수가 6점가량 낮았습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보다 한참 더 최악이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트럼프는 제임스 뷰캐넌, 플랭클린 피어스, 앤드류 존슨 이런 미국을 내전으로 몰아넣거나 그 뒤를 엉망으로 만든 19세기 중반 실패자들보다 순위가 낮다라고 말이죠. 이번 조사에서 1위는 역시 에브럼 링컨으로 93.87점을 받았고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조지 워싱턴, 시어도 루즈벨트, 토머스 제퍼슨이 그 뒤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요. 73.8점으로 7위를 기록했죠.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정작 트럼프의 인기가 꽤나 높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위스콘신주, 미시건주, 펜실베니아에서도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지역은 민주당의 상징인 푸른색을 따서 블루월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마저 트럼프가 인기를 얻고 있다면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초절정 인기를 구가하고 있단 말이 됩니다. 이상하죠? 정치 전문가들로부터는 최악의 점수를 받았던 트럼프가 어째서 국민들로부터는 인기가 높았을까요? 미국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서슴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라도 달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금기시되어 왔었는데요. 트럼프는 달러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너무도 자주 해왔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트럼프는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에도 못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남들 지원할 돈을 미국에서 쓰면 미국은 더 잘 살 수 있다는 논지죠. 또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비를 10배 올리라고 압박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보호비를 정식으로 받던가 아니면 굳이 돈 들여가며 잘 사는 나라를 보호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돈을 미국에 쓰면 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딱 미국인들 입장에서 언뜻 들어보면 마치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건 달러의 매우 치명적인 행동이에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것도 달러의 세상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밑작업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달러가 투입되면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갚아야 될 돈도 달러가 되죠. 앞으로 달러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를 결제 통화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달러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달러를 지키고 부흥시킬 수 있는 중요한 행동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 유무상 지원에 대해서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도 마찬가지예요. 브레튼 우즈 조약 이후로 미국은 막강한 해군력을 기본으로 우방국을 지켜주는 대신 달러를 국제 결제에 사용하기로 협의한 겁니다. 상호 간의 협의예요. 그들이 보호를 해주지만 우리는 그들의 무기 체제를 구축합니다. 만약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비싼 그들의 무기를 구매할 필요도 없고 또한 결제 통화로 달러 대신 유로화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에 대한 지원도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 약속도 결국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명과도 같은 일이란 말이죠. 국민들은
트럼프의 어리석은 발언에 열광하고 있지만 이 트럼프의 생각대로 달러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버리고 우리나라 미군 철수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달러에 대한 불신은 서서히 커지게 되고 결국 달러 시장 권역에서 하나 둘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의 기축통화들이 모두 그랬듯이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수명도 이제 끝나야 되는 것이죠. 미국이 기축통화를 놓는 순간 미국인들은 부자가 될 것 같죠? 반대입니다. 거지가 돼버립니다. 매년 소복소복 쌓이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달러 발행이 아니라면 뭘로 메우겠습니까? 이 트럼프의 달콤해 보이는 발언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인들에게는 아주 위험천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규모 대의원이 걸린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 경선 등의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정부에 명령했었거든요. 이 헌법 14조 3항은 뭐냐면 미국 정부 관리 등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 혹은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이 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라는 법안이에요. 하지만 트럼프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그 결정에 불복해서 연방 대법원에 상소를 했고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거죠. 그럼 연방 대법원이 왜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혹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 보수 성향의 판사를 더 많이 심어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수 성향 판사가 6명, 진보 성향의 판사가 3명이었지만 여기 만장일치로 판결이 뒤집혔으니까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국 전역에서 폭동이 날까 봐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어요. 트럼프 성격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끌어내리게 되면 뭐 마녀 사냥을 당했니 뭐니 하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겁니다. 실제로 이번 심리를 보면 자격 시비에 발단이 된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니케이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녀 사냥으로 또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호소하면서 지지자들을 자극해 미국 각지에서 연쇄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최악의 경우 더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트럼프 지지층과 반대층의 정치적 내전이 심화되었을 것이다. 그리 된다면 바이든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국내 문제에만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이미 미국은 정치적 갈등이 고조돼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021년 1월 의회 의사당 점거 사건 이후 정치적 대립이 원인이 된 폭력 사건은 모두 213건에 달했으며 그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도 18건에 이르렀다. 미국과 세계의 가장 바람직한 대선 결말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명확한 표 차이로 결판이 나는 것이다. 동맹국 입장에서는 국제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이 승리하는 것이 좋겠지만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다른 나라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부활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조언했으니까요. 한마디로 트럼프가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방 대법원에서도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이번 결정을 통해 분열이 아닌 공통점을 찾기를 바란다 라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게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트럼프는 앞으로 돈이 떨어질 겁니다. 뭐 지금은 운동화도 팔고 모자도 팔아서 선거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만 이 달러를 무시하는 트럼프에게 돈을 대줄 유대인은 없습니다. 공화당 자금 지원책으로 유명한 억만장자 찰스 코크 형제의 정치 자금 후원 기구인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의 행동,
이거 일찌감치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접었고요. 리드 호프먼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니키 헤일리의 대선 경선 자금에 오히려 돈을 댔었죠. 돈이 떠나면 승리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는 대규모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 중에 있어요. 여기서 패배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선거 자금도 벌금 내는 데 써야 할 겁니다. 둘째, 미국은 직접 선거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트럼프의 달콤한 정치적 구호에 쉽게 동요될 수 있겠지만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조금은 덜 동요되는 편이에요. 세 번째, 사법적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맨해튼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플로리다주, 조지아주의 검찰로부터 대선 개표 개입, 그리고 조작,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형사 기소에 적용된 중범죄의 혐의만 총 91건에 이르죠. 이에 따라서 트럼프에 대한 형사재판 사법 리스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이 입소스와 공동으로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1237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 응답자의 25%, 무소속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각각 트럼프가 각 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을 경우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답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사법적 리스크가 대선 본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바이든에 비해서 대략 4에서 6%포인트 정도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절반 이하로 보고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작은 확률일지라도 워낙 우리나라에게는 타격이 클 수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특히 트럼프는 집권 당시 매우 단호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고집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강경한 참모진들의 반대에 결국 자신의 고집을 꺾긴 했지만 자신의 이기 집권과 동시에 재추진한다라는 전제를 붙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부터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혹은 엄청난 보호비의 지불 중에 하나 말입니다.